우리 엄마는 제주도를 그렇게나 싫어하셨었어요. 이유를 말씀은 안 해주셔서 저도 몰랐지만요. 그냥 마치 그 제주도라는 땅에 원수라도 살고 있는 것처럼 싫어하시더라고요. 뭐 90년대부터는 제주도 가는 게 엄청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니었잖아요. 비행편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제주도에 휴양여행을 몇 번이나 가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우리 친정엄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바다가 그렇게 싫대요. 바다만 보면 진절머리가 난대요. 그렇다고 해서 해산물을 못 먹느냐? 그건 또 아니었어요. 철이 되면 이때는 멍게가 맛있는데 이때는 해삼 내장을 먹어야 바다향을 느낄 수 있는데 하시면서 또 해산물은 그렇게 찾으셨거든요. 근데 제주도는 싫대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사실 잘 안 됐어요. 그렇게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을 못 가면 제주도라도 간다던데 저는 가족여행으로 제주도 한 번을 못 가봤었다니까요.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애들이랑 몇 번 갔었지요. 근데 갈 때마다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관광지로 개발이 된 곳이 많으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하니 여유도 즐길 수 있고 자주 가고 싶었지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니까 우리 친정엄마 한번 꼭 모시고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매번 거절을 하시니 원. 아무튼 그렇게 제가 결혼하고 자식 둘 낳고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천의 고아라고 하셨었거든요. 제가 외가 없이 친가랑만 교류를 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결핍도 조금 있었어요. 남들이 왜 그런 소리 하잖아요. 외가랑 친가랑은 대우가 다르다고요. 아무래도 엄마의 엄마 쪽 집안 사람들이 가진 느낌이라는 게 다르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사는 것만 해도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항상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만 하고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우리 친정엄마는 사위는 백년손님이다. 우리 딸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무심양면 챙겨주시니까요. 제가 우리 친정만 가면 친정엄마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마치 며칠은 밥을 못 먹여서 안달난 사람처럼 굴고 그랬으니까 우리 엄마가 더 안쓰럽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더 옛날 사람이니까 시집살이를 당했어도 저보다 더 심하게 당했을 텐데 편 들어줄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친정아버지도 상당히 무뚝뚝한 인간이라서 우리 친정엄마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못 됐거든요. 항상 외가가 없어서 외로웠던 우리 친정엄마는 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랑 제 남편, 우리 자식들에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었어요. 제가 둘째를 낳고 한 4년쯤 지났을 때의 일인데 그때 우리 첫째 아이가 7살이었거든요. 근데 애가 엄청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완전히 동네 골목대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남자아이라 그런 건지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늘 주말이면 남편이랑 같이 자전거를 탄다거나 공놀이를 한다거나 그랬거든요. 왜 보조바퀴 달린 자전거 있잖아요. 그걸 엄청나게 좋아했는데 저는 아직 7살이니까 보조바퀴를 떼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우리 남편이 보조바퀴를 달고 타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면서 친정에 갔을 때 저랑 친정엄마랑 같이 장을 보러 간 사이에 그 바퀴를 떼버린 거예요. 아니 바퀴를 떼버렸으면 애가 적응할 때까지 잘 지켜보고 도와주기라도 하던가. 지는 이제 동네 평상에서 바둑두는 할아버지들 구경하느라 정신 팔리고 애는 몇 번 타보더니만 자신감이 붙었는지 내리막을 냅다 달린 거지요. 저랑 친정엄마랑 시장에서 장 보고 집으로 올라가는 언덕에서 우리 아들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건지 뭔지 내리막을 그냥 냅다 내려오는데 애가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내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내리막 끝은 찻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달려가게 되면 큰일이 날 상황이 된 거지요. 제가 너무 놀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소리를 꽥 지르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달려가서는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 자전거를 온몸으로 막으신 거예요. 그 바람에 애도 튕겨나가고 우리 엄마는 자전거에 받쳐서 대굴대굴 구르고 말도 아니었죠. 놀래서 그 앞 세탁소 아저씨가 119에 신고를 해줘가지고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갔다니까요. 우리 애는 너무나도 다행히 타박상으로 끝이 나긴 했는데 우리 친정엄마는 그 빠른 자전거를 몸으로 막아내느라
갈비뼈가 골절되고 다리에 금이 간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래도 이만한 게 기적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빠른 속도의 자전거를 막아냈는데도 이만큼만 다친 건 하늘이 도와주신 거라고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다행인 건 다행인 거고 황당한 건 우리가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하는 동안 남편 놈은 아이가 사라진 것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전화도 무음으로 설정해 놓으니 남편은 저한테 연락 온 줄도 모르고 계속 그거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집으로 전화해서 친정아버지께 병원으로 오라고 말을 하니 그제야 바둑 구경 중인 우리 남편 발견하고 같이 오신 거지요. 우리 남편 한다는 소리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조바퀴를 떼긴 왜 떼? 애가 속도 조절도 제대로 안 되는데 내리막에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사고 날 뻔했어. 우리 엄마 갈비뼈랑 다리뼈랑 둘 다 나갔다고. 애도 얼마나 놀랐으면 우느라 말도 못하고. 도대체 당신 뭘 하고 있었길래 애가 내리막에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몰라. 우리가 그때 내리막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당신이 애를 돌보겠다고 했으면 책임감 있게 끝까지 지켜봐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보조바퀴 떼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더니 큰일 날 뻔했잖아. 아니 잠깐만 한눈판 사이에 그럴 줄 알았나 뭐. 길게봐야 5분 정도 바둑 구경한 게 끝인데 애가 누구 닮아서 저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는지. 당신 혹시 어릴 때 뭐 엄청 사고 치고 다닌 거 아니야? 나는 어릴 때부터 얌전했다고. 뭐?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우리 엄마 엄청 크게 다쳤다고. 지금 누구 닮았네 어쩌네 할 때가 아니라니까. 그리고 당신 부주의로 발생이 된 사고인데 왜 나를 닮은 탓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그딴 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고. 아유 알았어 미안해. 미안하다니까. 누가 내 잘못 아니래.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농담한 거야 농담. 아무튼 애도 무사하고 장모님이 좀 고생하시겠지만 죽을 만큼 심하게 다치신 건 아니라 천만다행이지. 당신이 며칠 고생해야겠네. 병간호도 해드리고 하려면 말이야. 내가 애들 키우면서 어떻게 엄마를 매번 보살필 수 있겠어. 간병인 둬야지. 당신 때문에 난 사고니까 양심 있으면 간병인 비는 당신이 내. 그 정도는 내가 내드려야지. 장모님 덕분에 우리 아들 목숨 구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잔소리하고 앞으로 장인어른 보시는데 좀 그렇잖아. 기가 막혀서 원. 그 와중에 저희 친정아버지 앞에서 쪽팔리기는 싫었나 봐요. 병원비를 결제하면서 남편 놈이 용돈 모아두었던 거 써야 한다면서 궁시렁거리긴 했지만 솔직히 지가 애초에 잘 보기만 했어도 안 일어났을 사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생활비에서 도와줄 생각은 없었죠. 그렇게 친정엄마의 순발력과 희생으로 우리 아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비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시댁은 또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제가 편도염과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이랑 남편이랑 둘 다 챙겨줄 사람이 필요했으니 시어머니한테 어쩔 수 없이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친정엄마가 사정이 있어서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려야만 했었죠. 시어머니는 투덜투덜거리시면서 귀찮은 일 떠하는 대신에 저에게 용돈이라도 좀 넉넉하게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알았다고 하면서 계좌에 돈도 넣어드리고 했었죠. 병원에서 연락을 해봤는데 우리 둘째 아이도 콜록콜록 기침을 한다길래 설마 얘도 저한테 옮은 건가? 의심이 가서 병원에 가봤으면 좋겠다고 시어머니한테 말을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둘째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일반적인 감기에 걸렸다고 했대요. 시어머니 말을 믿었죠. 근데 제가 퇴원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글쎄 둘째 아이의 감기약도 제대로 안 챙겨준 거 있죠? 약봉지가 그대로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생각날 때만 먹인 건지 저녁약만 싹 없고 아침약은 또 그대로 있고 용돈까지 많이 달라고 해서 크게 드렸는데 받아먹은 거 치고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해준 거 있죠? 집안일도 엉망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잘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는 본인이 보고 싶은 TV를 보느라 저녁도 제 시간에 안 챙겨주고 배고프다고 난리를 쳐야 그제야 대충 차려주면서 밥 먹으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애들이 밥이라면 환장을 하는 애들이라 배고픈 걸 또 못 참거든요.
거기다가 아침밥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하는 애들인데 시어머니가 귀찮다면서 그냥 가라고 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애들이 배고파서 못 참겠다고 아침에 난리를 치면 궁시렁거리면서 빵 조가리 몇 개 먹여서 학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속상하던지 정말. 약도 안 먹고 밥도 제대로 먹이지를 않으니까 결국 저 없는 사이에 감기가 더 심해지게 되었고요. 초기에만 잘 잡았으면 빨리 나을 수 있는 감기였는데 항생제까지 먹어야 할 정도로 기침이 심해져서 오랜 시간 고생을 했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갈비뼈까지 부러지면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는데 시댁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비교가 되어도 너무 되는 겁니다, 글쎄. 뻔뻔한 남편놈도 그때는 좀 민망했는지 괜히 시부모한테 궁시렁거리더라고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애들 잘 안 챙겨주고 자기 밥도 시원찮게 챙겨주니 불만이 여간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나 태도가 다른 시댁과 친정이니 당연히 잘하고 싶은 마음도 친정 쪽으로 기울게 되고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좋고 소중한 사람이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우리 남편놈은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 건지 시댁이랑 친정 차별이 심한 것 같다고 친정에는 그렇게 허구한 날 놀러 가면서 시댁은 왜 연락 한 통 안 하냐고 괜히 뻐대는 거 있죠? 아니 징직에 저한테 잘하던가. 그렇게 따지면 시댁에서 해주는 게 친정 발끝도 못 따라가는데 제가 시댁에 잘하고 싶겠냐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만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닌 게 우리 애들도 커갈수록 시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글쎄 우리 친정에서는 애들 입학 졸업할 때마다 찾아와서 선물도 사주시고 애들 용돈도 팍팍 주시는데 시댁에서는 매번 성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애들도 크면 클수록 시댁에 찾아가는 걸 기피했어요. 뭐 공부 잘해서 대학 잘 가면 누가 안 좋겠어요. 근데 다 그릇이라는 게 있는 법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시댁이랑 남편 때문에 가끔은 열받아 죽겠다지만 그래도 쑥쑥 자라는 자식들을 보면서 그래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다 자식들 보고 사는 거지 뭐 별거 있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달래며 살았어요. 애들이 다 커서 취직도 번듯하게 시키고 이제 몇 년 뒤에 시집장가 보낼 일만 치르면 끝이겠구나 하면서 50대를 보내고 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글쎄 암이라네요. 그것도 췌장암이요. 처음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머리가 멍해지면서 말도 안 되는 장난을 치는 건가 현실까지 부정하게 되었었어요. 엄마가 췌장암이라고? 아니 확실해? 큰 병원에 한번 가보자. 엄마 증상도 없었잖아.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이랑 꽃구경 간다고 산도 탔으면서 무슨 췌장암이라고 그래. 그게 글쎄 그렇게 증상이 없다가 한 번에 나타난다고 하더라. 갑자기 아프기 시작해서 나도 이상해서 동네 병원에 피 검사를 하러 갔더니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잖아.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해봤더니 췌장암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럼 다른 병원도 가봐야지. 나는 믿기지가 않네. 엄마가 어떻게 암이야? 내가 한 군데만 가봤겠어. 서울에서 내놓으라는 병원 3곳을 갔는데 거기서 다 췌장암이라고 하더라. 이게 원래 끄트머리까지 가서야 증상이 나타난단다. 그런 무서운 말을 왜 아무렇지도 않게 해, 엄마.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데? 아니 치료받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 거야? 엄마, 나 정말 지금 머릿속이 터져나갈 것 같아. 이게 글쎄, 엄청 무서운 병이라더라. 다른 남들은 말기가 되려면 모자이게는 3년, 길게는 10년도 걸린다는데 얘는 글쎄 1년 안에도 말기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 지금 나도 믿어지지가 않아. 가끔 통증이 있긴 한데 진통제도 하루에 한 알만 먹어도 잘 듣는 것 같고 밥도 잘 먹고 기분도 좋아. 마음 같아서는 저 한라산도 오르겠다니까. 엄마 그렇게 멀쩡한 척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정말 어디 아픈 데 없어? 나한테 다 얘기를 해야지. 검사 다시 한번 해보자. 검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서 네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괜찮다니까. 항암 치료도 이미 늦었다고 하고 내가 벌써 나이가 70이 넘는데 수술하는 것도 어렵고 말이야. 그냥 가족이랑 시간이나 보내고 그러다가 갔으면 좋겠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 해봐야지. 엄마, 정말 안 아파? 괜찮아? 언제든지 아프면 바로 연락해야 돼. 엄마 괜히 꾹꾹 참았다가는 더 큰 병이 나는 법이라고. 얘는 괜찮다니까.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병원에서는 이러다가 갑자기 통증이 심하게 유발될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는 하는데 앞으로 살 날 중에 오늘이 제일 멀쩡한 날일 테니 조금 돌아다녀 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친구들도 만나고 주변 정리도 하고 싶고 그러네. 우리 남편이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네가 네 아버지 잘 돌봐줄 수 있지? 아버지야 뭐 알아서 잘 사시겠지. 언제는 안 그랬어? 엄마 걱정이나 해. 이러다가 한 번에 어떻게 통증이 몰아칠지 모르는 거잖아.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몹쓸 병이 찾아올 수가 있어. 아버지는 한평생 담배를 태우셨어도 폐며 몸며 다 멀쩡하다면서. 네 아버지라도 건강한 게 어디야.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엄마랑 추억 많이 쌓자. 사진도 많이 찍고 알았지? 친정엄마의 췌장암 소식은 너무나도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누구는 안 그러겠어요? 세상 모든 딸들이 다 똑같은 생각하겠죠. 친정엄마는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남다른 존재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마음을 졸이면서 친정엄마의 건강만 생각하고 뭐든지 조심하셔야 된다고 잔소리를 해댔지만 강인하신 우리 친정엄마는 꿋꿋하게 병을 받아들이시고는 하루를 더 즐겁게 보내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매일매일 약속을 잡으셔서 친구들과 만나고 사진을 한 장씩 꼭 남기셨고 꼭 한번 배워보고 싶은 게 있었다면서 동네 대형마트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를 다니시며 노래교실 수업도 들으셨었거든요. 우리 친정엄마 음치셔서 어디 가서 노래 한 번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인지 노래는 꼭 한번 배워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다고 그동안 노래교실 한번 가보시겠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던 건지 참 후회가 되었어요. 그래도 병에 걸렸다고 집에만 누워있는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시겠다고 의지를 가지시는 게 너무나도 멋있어 보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을 때 친정엄마는 점점 더 통증이 심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살도 너무나도 빠져서 거죽만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였어요. 거기다가 제일 문제는 구토를 너무나도 심하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담즙이 역류해서 나오는 건지 노란색, 초록색 도사물이 나오는데 친정아버지께서 많이 놀라셨는지 구급차도 몇 번이나 불렀고요. 결국 친정엄마는 입원을 하고 콧줄도 끼고 그렇게 누워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친정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글쎄 시댁에서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참나. 아니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 건지 의심이 가더라고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중요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친정엄마가 아프다는데 아니 어떻게 저한테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제가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남편 밥을 제때 차려주지 않는다고 남편이 비교적 가까이 있는 시댁에 가서 몇 번 밥을 얻어먹었나 보더라고요. 아니 모자란 새끼인 건지 시켜 먹어도 되고 요즘 배달 엄청 잘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집에 반찬도 다 있는데 차려 먹으면 되지. 그걸 글쎄 시댁에 가서 얻어 먹어야겠어요? 나이 50 넘게 넘고 밥 한 끼 못 차려 먹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시어머니 예전에 손주 챙겨줄 때도 엄청 귀찮아했던 분인데 남편 밥 차려주는 게 좋을 리가 없었겠죠.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는 겁니다. 얘 며느리야 안사돈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서 오랜 시간 간호하고 있는 거야 알겠다만 아니 솔직히 간병인을 써도 되는 거고 사돈 양반도 계신데 네가 그렇게 하루 종일 거기 붙어 있어야겠니? 우리 아들도 아들이라지만 손주들도 네가 챙겨줘야 할 텐데 말이다. 하도 네가 병원에서 살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자식들 걱정이 되어서 말이야. 어머님, 애들도 이제 30 가까이 됐어요. 지들 혼자서 밥 챙겨 먹고 출퇴근하고 다 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그 나이에 그거 하나 못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제가 챙길 게 뭐가 있다고요. 솔직히 저희 친정엄마 얼마나 더 남았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드려야 하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어요. 그래도 말이다. 세탁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아이 집안일이라는 게 너 어디 한둘이야? 네 손이 안 닿으면 금방 더러워지는 거잖니. 사내놈들이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 손녀딸은 요즘 뭐 엄청 바빠서 집에도 늦게나 들어온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이 글쎄 매번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가는데 안쓰럽더라 얘. 어머니, 애들도 다 할 줄 알아요. 빨래야 세탁기가 하면 되고 청소는 로봇 청소기 돌아가는데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다 되는데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저희 집에는 어머님 아들 혼자서만 그거 할 줄 모른다고 저 찾는데 혹시 그이가 어머님께 시키기라도 한 거예요? 그이는 어머님 밥 먹어서 좋다고 할 것 같은데 혹시 힘드셔서 그러세요? 내가 우리 아들 밥 해주는 게 뭐가 힘들겠어. 그냥 마누라가 옆에 있어야 기도 살고 하는 법이니까 하는 소리지. 그리고 뭐 우리 아들이 뭐 그렇게 모자란 애니?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게?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 다 내 조바심에 하는 말이다. 그렇죠. 어머님 혼자 걱정하시는 거죠? 그이가 그런 거 하나 혼자 못할 정도로 모자란 인간은 아니잖아요. 세탁기에 무슨 버튼 누르면 되는지 한글로 다 쓰여 있는데요. 평상시야 제가 집에 있으니 물어보겠지만 막상 또 집안에 부인이 없으면 남자들도 알아서 척척 잘 하대요. 그러니까 걱정 그만하셔요. 어머님도 병나요. 그렇지. 그냥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네가 하루 종일 병원에만 있으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란다. 집안에 여자가 없어도 잘 굴러가는 집안은요, 잘 굴러가더라고요. 어머님 아들 자랑 매번 하셨잖아요. 똑 부러지고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며칠 집 좀 비운다고 해서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키워놓으셨는데 아마 제가 집에 가면 청소 다 해놨을걸요. 어머님께 배운 게 있잖아요. 일부러 제가 야질야질하게 굴었더니 우리 시어머니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제 속이 사실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는지 몰라요. 오죽 저를 만만하게 봤으면 집안일 하라고 우리 친정엄마가 췌장한 말기로 고통받고 있는데 잔소리를 할 생각을 하겠어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 놈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어머니도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이랑 30년을 살면서 보고 배운 게 있는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다 지나고 병원에서 약발이 잘 받은 건지 기운을 다시 차린 친정엄마가 넌지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죽기 전에 말이다.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갈 체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어디 멀리 가야 해요? 엄마가 이런 얘기하는 거 처음 봐서 궁금하긴 하네. 비행기를 타야 해서 말이다. 내가 제주도에 가고 싶거든. 그렇게 가자고 할 때는 싫더니만 이제 와서 제주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제주도? 아니 내가 평생을 한번 여행 가자고 해도 죽어도 싫다고 하던 게 제주도면서 갑자기 제주도에 가고 싶다고? 별일이야 엄마 정말. 그나저나 갈 수 있겠어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렇게 진절머리가 나던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말이다. 지금 상태라면 제주도쯤은 가고도 남을 것 같아서. 그러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라고요. 살짝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지금은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때라 제주도까지는 무리 아니냐 하긴 했는데 죽기 전에 꼭 가고 싶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늘 제주도만큼은 안 간다던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저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게 왔다 갔다 하겠다고 의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대신 언제든지 이상 신호가 오면 제주도에 있는 큰 병원이라도 가야 한다고 약이랑 다 처방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쇳불도 단김에 빼랐다고 제주도 여행 티켓을 알아보는데 아니 여름철이라 그런 건지 비행기 값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숙소값도 만만치 않고요. 제가 가진 비상금으로는 경비가 모자라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제주도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비행기 티켓 값이며 숙소 값이며 비싸도 너무 비싸더라. 이왕 가는 거 좋은 호텔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돈 좀 보태주면 안 될까? 제주도를 가겠다고? 아니 말겸 환자가 무슨 체력이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그 넓은 제주도 구경을 해.
아니 그냥 병원에서 쉬시는 게 낫지. 병원비만 해도 얼마야. 아무리 보험 처리한다고 해도 등골이 휘게 생겼는데 팔자 좋게 제주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엄마 바다 싫어해서 제주도 한 번을 같이 안 갔던 거. 그런 엄마가 죽기 전에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시를 해. 한 번만 잘 모시고 갔다 올 테니까 당신은 돈 조금만 지원해줘. 당신한테 같이 가서 병시 좀 들으라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너 어차피 증상이 더 심해지면 곤란한 마당에 무슨 제주도를 가냐니까.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우리 가족끼리 가는 게 낫지. 우리 엄마 죽기 전에 소원이라잖아. 그것도 못 해줘? 그동안 우리가 뭐 해외여행을 한번 보내드렸냐 어쨌냐. 제주도잖아 제주도. 병원에서도 약이랑 다 챙겨준다고 다녀오래. 참나, 병원에서 공짜로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쥐들이 왜 가라 마라 생색을 내. 그리고 내가 좀 알아보니까 암 증상이 더 심해지면 말이야 기억도 제대로 못한다더라. 어차피 지금 가봐야 며칠 지나면 다 까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서 심하게 아프면 어쩔 건데 제주도까지 가서. 제주도에도 큰 병원 다 있거든. 상황 안 좋으면 병원으로 가면 되지. 거기가 뭐 외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인데. 아무튼 돈 좀 마련해줘. 엄마 마지막 소원이라잖아. 내가 장모님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서 그동안 잔소리 안 하고 버티고 버텼는데, 야, 제주도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라며 지금 그럴 돈이 어딨어. 우리 아버지도 작년부터 신장에 이상 생겨서 투석한다고 돈 나갈 거 투석인데다가 나도 벌어오는 거 한계가 있는데 그럴 돈 있으면 산 사람이나 챙기는 게 낫지. 아니 우리 엄마 죽었어? 살아있거든? 산 사람 챙기겠다잖아. 당신이 말하는 거 들으니까 너무 서운하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게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냐. 살아있는 송장이지. 내가 이런 말 한다고 고깝게 듣지 말고. 솔직히 그렇잖아. 장모님한테 시간 그만 쏟아붓고 살아있는 우리 엄마한테나 잘해. 안 그래도 우리 엄마 요즘 불만 엄청 많거든. 하나뿐인 며느리라는 게 시댁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허구한 날 친정에 목매달고 있다고 말이야. 네가 우리 엄마한테 살갑기를 하냐 안부 전화를 하길 하냐. 맨날 좋은 소리 해줘도 잔소리인 줄 알고.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딨어. 다 죽어가는 사람 붙들고 쓸데없는 돈 낭비하지 말고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있는 우리 엄마한테 효도를 할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남도 아니고 저를 낳아준 엄마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우리 엄마 암 걸려서 아파하는데 저딴 싹퉁 바가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것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원수도 아닌 남편 놈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된다고 연설을 시작하는데 이게 진짜 미쳤나 싶어서 제가 정강이를 확 발로 차버렸다니까요. 남편 놈 예상치 못한 공격에 주저앉아서는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지금 뭐라 그랬어? 살아있는 송장? 당신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소름이다. 우리 엄마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지 몰라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엄마가 가고 싶다는 여행지 한번 데리고 가겠다고 말을 한 게 이런 소리를 들을 일이야? 시댁에 잘하라고? 살갑기를 하냐고? 살갑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소리를 하던가. 야야, 너 미쳤어? 아이씨 멍들겠네. 무슨 옆에 내 발차기 힘이 이렇게 좋아? 힘 더 써봐? 지금 말 다 했냐고. 야, 네가 사람 새끼면 지금 내 앞에서 시댁 이야기를 할 때야. 시아버지 신장 투석하시는 거 너보다 내가 더 잘 알아. 네가 매번 병원 같이 안 간다고 밀어서 내가 매번 같이 가드렸던 거 기억 안 나나 봐. 나한테 해준 거 하나 없는 시댁이라도 너네 집안이라서 우리 애들 친가 쪽 식구들이라서 난 무슨 문제 있으면 열심히 챙겼는데 돌아오는 게 뭐? 내가 시댁은 안 들여다보고 친정만 들여다본다고? 야, 우리 엄마 아프기 전에는 내가 매번 시댁만 챙겼지 언제 친정을 챙겼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일일이 그렇게 따지고 있어. 그리고 아버지 신장 투석하기 전에도 우리 엄마한테는 안부 인사도 잘 안 했던 건 사실이잖아. 솔직히 지금 당신이 친정에 목숨 걸고 있는 거 맞잖아. 내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까지 하겠냐. 왜 나만 나쁜 놈으로 만들고 그래? 네가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지. 그럼 우리 엄마가 아프다는데 목숨 안 걸게 생겼어?
그러는 너는 우리 엄마 입원하고 병원 한 번을 안 찾아와 놓고 왜 나만 너네 집안에 잘하래? 진짜 남자로 태어난 게 무슨 대단한 업적인 것 마냥 갑질을 하고 난리야. 내가 너한테 뭐 빚졌냐? 죄 졌어?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고. 갑질? 야야, 내가 돈 벌어다 생활비 주고 애들 책임까지 다 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줬는데 갑질 좀 할 수 있지. 그리고 나도 고민하고 한 말인데 이걸 갑질로 받아들이는 네 머릿속이 이상한 거 아니냐? 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렇게 따지면 네가 매일같이 빨래된 옷 입고 뜨끈한 밥 먹고 지금까지 애들 큰데 신경 한 번 안 쓰게 해준 건 난데 나도 갑질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돈이 전부니? 너는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고 말이면 단 줄 알지. 너 같은 놈이랑 어떻게 평생을 살았는지 아유 내가 보살이다 보살이야. 그렇게 가고 싶으면 알아서 돈 마련해서 가. 나도 갑질이 뭔지 아주 제대로 한번 보여줄 테니까 돈 못 줘. 남편이랑 대판으로 부부싸움을 했고 남편 놈은 저에게 제주도 여행 경비를 단 한 푼도 내줄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결국 저는 아들, 딸에게 말을 했고 아들하고 딸이 여행 경비를 보태주겠다고 해서 친정엄마가 지금 당장은 좀 무리일 듯 싶으니까 병원에서 조금 더 관리를 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여행 날짜를 잡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병세가 눈에 띄게 좋아졌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걷고 관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이랑은 대화 한 번 하지 않고 친정엄마만 챙기면서 제주도 여행을 갈 날만 기다렸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요. 호전이 되고 있었던 것은 착각이었나 보더라고요. 친정엄마의 증상은 점점 나빠졌고 콧줄을 끼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12번이 넘게 구토를 하셨고 진통제도 듣지 않는 건지 주사를 하루에 몇 번을 맞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거든요. 제주도 여행을 예약한 지 보름이 딱 지나서 결국 친정엄마께서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같이 여행도 한 번 못 가고 그렇게 떠나버린 친정엄마 때문에 너무나도 허망하고 슬퍼서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동안 친정엄마가 많이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늘나라로 떠난 것이 고통을 더 줄이는 방법일 거라면서 괜찮아진 거라고 저를 위로하셨어요. 그렇게 장례를 시작하게 됐고 남편은 여전히 냉전 상태였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정말 지키기만 했지요. 정말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잠깐 와서 인사만 하고 갔고요. 그렇게 발인까지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까 남편이 저한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서 잠자코 들었죠. 제주도는 취소했어? 그 장모님 말이야. 보험 가지고 계신 게 얼마나 있었지? 제주도 여행 아직 취소 안 했어. 우리 엄마 보험은 갑자기 왜? 아니, 우리 아버지 말이야. 신장 투석 계속 하시는 게 무리가 오는 것 같다고 해서 신장 이식 수술도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말이야. 이식 검사하는 비용도 비급여 처리된다고 그러고 장모님 보험금 꽤 나오면 그걸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지랄하고 있네. 그걸 왜 우리 엄마 보험금으로 처리를 하니? 우리 아버지도 멀쩡하게 살아 계신데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의 거 탐내지도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 야, 가족이잖아. 힘들 때 서로 돕고 해야지. 그럼 뭐 우리 아버지 평생 투석받다가 신장 완전히 망가지면 어떻게 살아? 그러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부터 챙겨야지. 안 그래? 당신이 그랬잖아. 다 죽어가는 사람 대신 산 사람부터 챙겨야 한다고. 야, 아이 너 너무 네 일아니라고 막말하는 거 아니야? 너는 안 그랬니? 아, 그땐 몰랐겠지. 너한테도 이런 일이 생길 줄 상상도 못했겠지. 하긴 네가 뭐 아버님 병원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 의사를 만나보기로 했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버님 신장 망가진다는 이야기 벌써 몇 년 전부터 병원에서 하던 이야기야. 그때도 나중에 이식 준비해야 된다고 했고 당신이 관심 없었으니까 몰랐겠지. 근데 이제는 당장 이식해야 할 시기가 다가올 것 같다고 하니까 슬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거지. 나 돈 없어. 엄마가 남겨준 보험금도 아빠 몫이지 내 몫 아니야. 더더욱 당신이 탐낼 돈도 아니고.
그렇게 말을 하니 남편 놈이 눈이 뒤집혀서는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굴기 있냐고, 제가 돈으로 갑질하는 거라면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전부 제 탓이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그걸 왜 제 책임으로 돌리는 건지 어이가 없었지요. 다시 한번 다툰 우리 부부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여전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딱 3개월이 지나고 정말로 운명처럼 시아버지는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지경까지 신장이 망가지게 되었고 온 가족이 공여자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돈 좀 빌려달라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그동안 투석한다 병원 다닌다 하면서 모아둔 돈도 다 썼고 우리 지금 집 담보대출도 받을 만큼 받아서 더 이상은 뭘 더 하기가 힘들구나.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면 빌려줄 수 없겠니? 아이 물론 뭐 안 사도 보험금이라고 해서 의미가 남다르게 하겠지만 그걸로 또 가족의 생명을 살리면 나름의 의미가 충족되지 않겠니? 저희 친정엄마 보험금 받은 거 전부 아버지가 들고 계셔요. 저도 돈 없고요. 의미는 어머님이나 있는 거지 저한테는 없어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면 의미가 없다고도 생기는 법이지. 아이 그럼 뭐 별 수 있어? 우리 집 팔아. 어차피 애들 다 커서 취직도 했겠다. 쟤들 알아서 나가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우리 집 팔고 우리 엄마 집이랑 합쳐서 살면 되겠네. 집 한 돈으로 아버지 수술하고 노후자금 쓰고 하면 딱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밖에 없겠구나. 아 며느리랑 같이 살면 좋지. 며느리한테 드디어 밥다운 밥 얻어먹게 생겼네. 그게 불편한 건 아니지. 우리 다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잖니. 마치 미리 이야기라도 맞춘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3개월 전부터 품에 안고 있었던 이혼 서류를 꺼내 남편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쌓인 것들이 많아 사리가 나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나한테는 못한 건 참아도 우리 엄마한테 살아있는 송장이라고 모욕한 거, 그래놓고 엄마 보험금도 노리는 건 못 참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이나 자식 보고 살았다지만 이제 애들도 다 컸는데 저런 남편이랑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이 아니라면 말을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제가 이혼 서류를 들이밀자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기가 막히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다가 말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고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쯤 당신이랑 싸운 기억은 도저히 잊히지가 않네. 앞으로 뭐 새며느리에게 밥을 얻어 드시던지 그건 제가 상관할 바 아니고요. 아드님 끼고 살면 번거롭기만 할 텐데 저 인간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그것도 뭐 어머님 복이다 생각하고 사세요. 저는 이혼하고 제 삶을 찾아가렵니다. 아 그리고 집 한 돈 중에 내 몫은 따로 챙겨놔야 하는 거 잊지 마라. 재산 분할해야지. 이 정도로 곱게 끝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뭐? 이혼? 아 지금 이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평생을 같이 살아놓고 당신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서 이혼을 하고 밥 벌어먹고 살겠대. 당신 나 없으면 생활고에 시달릴걸. 아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괜찮아. 생활고는 무슨? 아니, 네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너 지금 당장 시아버지 수술비도 없다면서 뭔 이야기를 하는 거니? 너나 걱정하고 살아 너나. 나 제주도 가서 살 거야. 제주도에 집도 있고 땅도 있거든.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수술비 잘 마련하면서 버텨라. 그 말에 시어머니랑 남편 둘 다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집이랑 땅은 저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 친정엄마의 몫이었어요.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긴 한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엄마가 숨기고 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밝히셨거든요. 어릴 적에 제주도에서 살았다 하더라고요. 제 외할머니가 물질을 했고 외할아버지는 어업일을 하셨는데 외할머니가 물질을 할 때 친정엄마가 어릴 때 물장난도 할 겸 수영을 워낙 잘했으니까 따라갔다가 급물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외할머니께서 친정엄마를 구하시려다가 돌틈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셨고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대요. 그 뒤로 외할아버지께서는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친정엄마에게 부모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구박을 일삼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 친정엄마는
그 구박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배를 타고 제주도를 떠나 인천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었다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친정엄마께서 제주도에 가고 싶다 하신 뒤에 전해 듣게 되었으니까 깜짝 놀랐죠. 당연히 어릴 때부터 외가는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었고 친정엄마 또한 고아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외가에 대한 존재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아무튼 인천에 오신 그 뒤로는 제주도 쪽으로는 아예 발길을 하지 않았고 바다만 보면 돌틈에 낀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진절머리를 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놀러 가자고 하는 제 말에도 끝끝내 반대를 하셨던 거고요. 하지만 죽을 때가 다 되어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저에게 이런 사정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주도 티켓을 예매해 달라고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욱더 친정엄마와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었고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졌었어요. 결국 끝내 가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지만요. 엄마가 그리웠던 저와 아빠는 엄마가 살던 고향에서라도 그녀의 흔적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발인식 끝나고 남편하고 크게 싸운 뒤 친정에 피신해 있던 터라 엄마가 살던 동네를 가보고 싶다는 아버지의 제안이 무척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동네에 우리 친정엄마를 아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서 외할아버지께서 살던 집과 죽기 직전까지 모아뒀던 땅을 마을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웃은 우리 친정엄마랑 연배가 비슷했는데 원래 친정엄마의 동네 친구였고 외할아버지도 삼촌처럼 따랐다고 해요. 관리하고 있던 땅은 친정엄마 이름으로 남겨주신 집과 땅이었기에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었어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사정이 존재하는데 우리 친정엄마가 외할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야반도주하듯이 떠난 뒤로 개명도 하시고 숨죽여서 지내고 계셨다고 했었거든요. 성인이 된 다음이었으니 일사천리로 개명하고 주민등록 열람을 막아두고 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대요. 거기다가 외할아버지께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실종 신고를 내서 경찰이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 외할아버지와는 죽어도 살고 싶지 않았던 친정엄마께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고 성인 실종 신고였기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여겨져 외할아버지께서도 친정엄마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제주도 토박이셨고 옛날 사람이라 사람을 찾는 법도 잘 모르셨던 거죠. 친정엄마는 완벽하게 연을 끊어내고 사셨는데 친정엄마께 외할아버지 소식이 딱 한 번 전해졌었대요. 이 이야기는 저와 친정아버지께 땅 이야기를 해주신 이웃분께서 알려주셨어요.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친정엄마께 땅 상속을 처리해야 하니 수소문에서 연락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상황이면 알아내기 어렵겠지만 상속 관련 문제는 필히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주민센터나 구청 같은 곳에서 도움을 받은 거겠죠. 그런데 친정엄마는 외할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하셨고 그 땅 또한 받기 싫다고 그 동네에는 죽어도 가기 싫다고 하셨었대요. 하지만 평소에 이웃분께 외할아버지와 친하게 지낸 것은 물론이고 이웃분이 생계가 팍팍해서 힘들 때 외할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대요. 부인 잃고 딸까지 잃은 뒤에 외할아버지께서는 성격도 달라지시고 이웃분들을 엄청 챙기셨다고 하더라고요. 도움을 받은 게 고마웠던 이웃분께서 욕심을 내지 않고 딸이 땅을 찾을 때까지 대신 관리해달라고 했던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정직하게 그 땅을 보존하고 계셨던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친정엄마가 찾아올 거라 믿으면서요. 친정엄마께도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면 땅을 가져가라고 몇 번이고 연락을 하셨었대요. 친정엄마는 죽기 직전까지는 무시를 하셨었지만 이웃분의 말씀대로 마음이 달라진 거죠. 나중이 되면 분명히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고. 그때까지 잘 관리를 해주겠다던 이웃분의 말이 생각나셨나 봐요. 그 이웃분에게 죽기 직전에 연락을 해 염치는 없지만 우리 가족들한테 그 땅을 주고 싶은데 지금도 가능하냐고 물어본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 조만간 제주도에 가려고 하니 갈 때쯤 다시 연락 주겠다고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친정엄마는 끝내 오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지만 친정엄마의 발자취를 찾아 나선 저와 아버지가 여기까지 왔던 거고 참 사람의 인생이란 모를 일 아니겠어요?
친정아버지와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제주도 땅과 집에 대해 알게 되어 많이 놀랐죠. 어제 조만간 찾아온다는 사람이 감감무소식이길래 이상하다 싶었네. 이렇게 찾아오지도 못하고 삼촌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으니 참 속상하구먼. 나도 삼촌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든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땅을 관리하고 있었던 건데, 그래도 손녀딸이랑 사위가 와서 이렇게 찾아가게 되어 나도 한시름 덜고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네. 그동안 이 땅이 내 발목 잡은 것처럼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는데, 아유 이제 홀가분하구먼. 그러면 내가 이제 손 떼도 괜찮겠지? 사위랑 손녀딸이 끝까지 잘 보존했으면 좋겠네. 그게 삼촌이 바라시는 일일 테고 말이야. 저희는 이웃분의 이야기를 듣고 숙연해졌죠. 외할아버지께서 말년에 어떤 모습이셨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분들이 하나같이 마음 잡고 딸을 그리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다고 말을 하시니 참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일까요? 그 터가 그렇게 고향 같고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서울에서 번잡하게 살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조용히 제주도 내려오고 싶다 하셨는데 저도 그 집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남편 놈에게 상처받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와중이었기에 저도 따라올까 고민했는데 남편 놈이 보험금 이야기를 꺼내니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친정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제주도로 떠나와야 한다는 확신이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재산이 있는 걸 숨겨. 이건 사기지 사기. 잘 됐네. 그거 팔아서 우리 아버지 수술하면 되겠네. 그러면 학가 안 해도 되고 서로 명분 생기고 좋은 거 아니야? 나도 몰랐던 재산인데 뭘 숨겨. 욕심 좀 그만 부려. 나 너랑 이혼한다고 한 말은 못 들은 거니? 이혼 서류까지 친히 손에 쥐어줬는데 한글 못 읽어? 이혼하자고. 아니 그러면 우리 남편 수술비는 어떻게 하니? 어?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그건 해결을 해주고 가야지. 해결되셨잖아요. 저희 이혼하고 나면 이 집도 정리할 거 아니에요. 합가하신다면서요. 이 집 정리하고 저랑 남편이랑 재산 분할하고 그러면 수술비 마련되고 소원하던 아들이랑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꼭 먹고 알 먹고 서로에게 너무 좋은 결말 아닌가요? 저는 저 진절머리 나는 놈이랑 헤어지고요. 아니 그거는 너도 같이 살아야 합가를 하는 거지. 시어머니 눈알 막 굴러가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지 않겠어요? 며느리를 종처럼 부려먹을 생각이었겠지요. 지 아들놈 수발 들어줄 생각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직계에 지들이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이혼을 하네 못하네 난리치던 남편놈은 결국 저에게 이혼 소송 엔딩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 아들이 저를 위해 증인이 되어주었거든요.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식들도 저한테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구는지 두 눈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별로 반대도 않더라고요. 효도가 별겁니까? 지 어미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효도지요. 그동안 얼마나 무심한 남편이었는지 말끝마다 시비를 거는 시댁이었는지 하나하나 증언을 해주었고 덕분에 이혼은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자식들은 전부 독립했고 저는 남편놈이랑 이혼하고 모든 걸 정리한 뒤에 친정아버지와 함께 제주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매일같이 연락이 오는데요. 글쎄 시어머니가 우리 딸 보고 남편 좀 데리고 가라고 했다더라고요. 시어머니 다 늙어서 아들놈까지 챙기게 생겼으니 엄청나게 피곤하고 싫을 테지요. 저는 제주도 와서 아직은 친정아버지와 함께 여유를 즐기며 관광 다닌다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친정엄마가 남겨주신 재산이 막대한 수준은 아니지만 아껴 살면 뭐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는 별탈 없이 건강하게 친정아버지와 여생을 즐기며 살다 자식들에게 누 끼치지 않고 친정엄마 옆으로 가고 싶습니다. 제 인생 이제 이막이다 생각할 테니 다들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